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이호선 교수님. 왜 좋아하냐면 항상 밝으세요. 그래서 만나거나 아니 통화만 해도 같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 그래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데 사실 이렇게 제가 기운이 좋아서 저를 좋아한다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기빨립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고 그렇게 함께 있는 저는 지금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 지금 학과장 맡고 있고요. 한국노인상담센터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노년교육학회 지금 학회장으로 있습니다. 2호선이라고 합니다. 네.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그중에 달리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네. 제가 오늘 그거 안 하시나 했더니 결국 네. 하시는군요. 꼭 한번 해야죠. 네, 네. 트레이드 마크로. 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 중노년 될까요? 상담 또 가족 상담 네,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제 주변에도 보면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이 난다고. 제가 전에는 만나면 되게 항상 긍정적이고 뭐 성격도 좋고 막 했던 친구들도 보면 갑자기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네.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나? 뭐 남편하고 뭐 안 좋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네. 그 짜증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던데 그런 거 없으세요? 저요? 네. 저도 짜증 나죠. 아주 짜증이 조금 날 때가 있고 꽤 날 때가 있고 아주 대박 짜증이 날 때도 있고요. 야마가 확 도는 때도 있죠. 네. 그죠? 인간은 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중년, 그러니까 40대 넘어가면서 유난히 짜증이 좀 많아지는 걸 저는 좀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그게 나이랑은 관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짜증이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번에 우리가 이 짜증들을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요즘 들어 자꾸 짜증이 난다 싶을 땐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혹시 내가 배가 고픈 건 아닌가? 인간은 배가 고프면 기본적으로 1차적인 욕구가 생겨나면서 나머지가 다 2차, 3차로 다 밀려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중년 넘어가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난다 10중 8구 밥 먹이면 괜찮아져요. 그래서 일단 나이가 들면서 짜증이 난다 뭐가 됐든지 먼저 먹어야 된다는 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짜증이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정말 미해결 숙제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노력하지만 풀리지 않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짜증이 나고 이 문제에 대한 이 마치 화장실 갔다가 뒤를 해결하지 못한 느낌 또 나에게 지금 당면한 현실적인 위협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죠. 이걸 흔히 우리가 현실적 불안이라고 불러요. 이런 현실적 불안이 생겨나면 사람은 불편함을 느끼고 해결되지 않은 이 감정을 계속 지속하는데 감정은 계속 플러스가 되거든요. 플러스가 돼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이게 4가 되면 모르겠는데 보통 이게 4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감정이 더 부가되는 영역이 생기면서 예상치 못했던 또 하나의 감정, 또 하나의 또 다른 상황으로 이제 지속이 되면 또 이 내 짜증 상황이 또 다른 짜증 상황을 또 만들어내는 이런 연속 효과가 일어나면서 사람이 가진 스트레스가 더 증가되거든요. 현실적 불안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나도 모르게 짜증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아무 일 없어요. 밥도 먹었어. 근데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짜증이 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짜증이 계속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는 신경증적 불안이라고 불러요. 이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아주 나만의 나도 잘 모르는 이 불안의 영역들 거기에는 이제 성장 과정에서 생겨난 유기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에게 왔던 큰 비극적 사건 아니면 어떤 일이 딱 터지게 되면 나는 그걸 도무지 커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어려서부터 겁이 많았고 또 실패 경험이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혼나는 경험이 많았고 이런 것들이 쫙 쌓이고 누적되면 나도 모르게 일종의 심리적인 안반 아주 묵처럼 물컹거리는 안반을 만들어내게 돼요. 이런 것들이 마치 이게 상해고 또 썩어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물씬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올라오는 그리고 나도 모르는 불명확한 이 불안을 우리가 신경증적 불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려서보다는 청년기 넘어가면서 그다음에 중년기 넘어가면서 이 신경증적 불안이 크게 작용한다. 이럴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치료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세 번째 그 부분은 좀 어릴 때라던가 우리가
모르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타고나는 것도 좀 있어요. 유전적으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도 마치 공포와 같아서 유전적인 소인들이 꽤 있어요. 불안 DNA가? 이 불안 DNA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를테면 엄마가 불안이 높아. 자식들도 불안이 높은데 이게 어떤 상태나 상황을 통해서 학습된 불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타고나게 나도 모르게 기질적으로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뭐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괜찮아요. 해결이 안 되더라도 올라오더라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울도 습관이 되는 것처럼 불안도 습관이 될 수 있고 이어서 짜증도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행동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한테 불안의 DNA가 있고 또 짜증의 DNA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내가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인간이 계속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염려하기보다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중년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 불안이라고 하면 보통 자식이나 뭐 남편, 부모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게 좀 많겠네요. 세상에 숨 쉬는 것들은 다 속색여요. 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잠깐 눈 멀어가지고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아무리 지금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갈등의 요소는 여전히 있는 거고 심지어 부부는 사랑만 하고 갈등만 하는 게 아니라 경쟁하기도 해요. 이 사람 내 남편은 너무 잘 되는데 나는 너무 쭈그러져 있는 것 같아. 그럼 약간 불쾌해요. 저만 쓰레기예요? 인간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나에게 속상함과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내 자식은 잘 나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내가 뭐 소외된다든지 자식이 나를 나몰라라 한다든지 이러면 이것도 약간 약 올르는 면도 있거든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한없는 사랑만 존재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거든요. 부모도 자식하고 경쟁합니다. 얘가 나보다 이쁘다? 짜증난다? 전 정말 쓰레기인가 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제가 농담삼아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정말 부모들 중에는 자식하고 경쟁하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있고요. 또 자식들은 경쟁 안 하더라도 여러모로 부모에게 또 근심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돈의 팔촌 돌아가면서 아는 사람 다 속색이죠. 거기다 중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샌드위치 세대라고 부르죠. 그래요. 위에서 내리 누르고 아래서 치 받치니까 그러니까. 가운데서 꾹 누르면 국물이 쭉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생의 고뇌의 즙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고뇌의 즙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어진 단일 성질의 물질이 아니라 순수하게 추출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뭉개져 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느 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여러 어려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때가 중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짜증이 나지. 짜증이 날 수밖에 네. 없죠. 그 국물이 나오는 거죠. 네. 그 짜증이 나는 상황은 너무 많고 또 다 다르니까 그걸 다 일일이 말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짜증이 너무 난다. 이유는 좀 모를 수도 있고 본인이 알 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다스려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떤 분이 이렇게 수양하라는 분 계시고 심호흡하라는 분들 계신데 맞아요. 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해봤는데 심호흡하다가 열이 받으니까 과호흡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명상하라 그러는데 머릿속에 야마가 더 돌아. 생각이 계속 올라와요. 비우라고 그러는데 네. 비워지지가 않아. 일명 배꼽 효과라고 그걸 부르는 거거든요. 네. 배꼽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배꼽이 더 생각나. 이런 상황이 생겨나니 저는 감정은 감정으로 다스리지 말고 행동으로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짜증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짜증나 있는 이 공간에 머무르면 안 돼요. 벌떡 일어나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셔야 돼요. 내가 안방에서 자꾸 딴 생각이 나? 마루로 가시고요. 하실 수 있다면 더 개방된 공간이 좋아요. 그래서 시선을 분산하고 그 다음에 내 몸에 있는 여러 공기들이 여러 접촉면을 갖도록 하는 이런 공간, 그러니까 산책이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면서 푸른 잎을 본다면 눈의 시선의 자유로움을 좀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여러 흔들리는 장면을 본다는 건 나의 그 산만한 생각들이 오히려 흔들리는 것들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집중 효과를 내며 내 건강성이나 나의 안정성에 더 나에게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난다 그럴 땐 제일 먼저 움직이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가세요. 무조건 나가시고 대신 들어오셔야 됩니다. 문이 잠길 수가 있으니까. 가출 아니고. 가출 아니고. 외출. 네, 그렇죠.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누적된 짜증이에요. 짜증이 계속 그래서 왜 어려서부터 짜증나는 애들은 커서도 짜증내요. 재밌는 거 아세요? 이런 분들은 늙어도 짜증낸다. 아유,
이게 일종의 습관이 된 건데 내가 자꾸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난다 그럴 때는 저는 두 가지 정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오랫동안 내가 짜증을 내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 엄마도 나한테 아유 너는 왜 이렇게 짜증을 내니? 내 배우자도 나한테 아우 자기는 왜 이렇게 나한테 짜증을 내? 그냥 말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그렇죠. 짜증을 내 이렇게 애들도 하죠. 엄마는 왜 이렇게 짜증내? 아빠는 왜 이렇게 화를 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런 얘기를 적어도 윗세대, 지금 세대, 아랫세대 모두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고 이건 굉장히 누적된 짜증이고 누적된 주제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땐 물론 분석받으면 제일 좋아요. 분석받으면 좋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상담이나 전문가를 만나서 분석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 스스로가 대안적인 행동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를테면 내가 약간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짜증낸 사람은 그냥 짜증을 확 내서 짜증이 담겨있는 시간과 배출하는 시간 사이 간격이 아주 짧아서 본인도 눈치를 못 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의식화해야 돼요. 약간 내가 짜증을 내기 전에 나에게 올라오는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의 느낌을 딱 알아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의식하기라고 불러요. 약간 울컥하거나 아니면 약간 붉어지거나 아니면 약간 하고 몸이 이렇게 약간 올라가듯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걸 알아채야 돼요. 그 다음 순간이 짜증으로 넘어가니까. 그럼 그 사이에 뭘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 뭘 끼워 그 넣어요? 끼워 넣을 때 끼워 넣어야 될 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릴 때 오랫동안 누적된 짜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제일 먼저 내가 짜증이 난다 싶을 땐 5가지를 하시면 좋아요. 5가지는 먼저 주변의 물건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셔서 어떤 물건이 있는지 어떤 색깔이 있는지 자세히 보시는 거. 4가지는 귀로 어떤 소리가 들리나 한번 들어보세요. 주변에 어떤 소리가 들리나. 3번째는 3가지를 이렇게 직접 만질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옷깃도 좋고요. 그 뭐냐 감정을 분산하는 만지고. 과정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딱 붙잡고 있고 터치할 수 있어야 돼요. 손도 안 만져보고. 그리고 2가지는 냄새 맡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냄새 나는 게 있나. 그다음 1가지는 맛보는 거. 설탕도 괜찮고 사탕도 괜찮고 가벼운 캔디도 이런 종류 괜찮거든요. 껌도 괜찮고. 공황장애 있는 분들이 그라운딩 테크닉이라 그래가지고 접지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이거 짜증 심한 분들한테 제가 상담할 때 이거 쓰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효과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짜증이 많았던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나보고 너무 예민하다 그래? 그렇다면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자꾸 화내는 분들 계세요. 그 말을 하지 왜 화를 내냐고.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지 왜 화를 내? 말을 하면 되는데 왜 화를 내? 이런 경우들 많아요. 그러면 애들도 네네. 그잖아요. 아빠 왜 이렇게 화를 내? 특히 아빠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왜 그래 소리 그래요? 지른다고 그러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화나고 본인 되게 저- 억울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언성이 높거나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본인이 정말 화가 난 것과 화가 나지 않은 것을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화가 나지 않았는데 화가 났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런 분들은 화를 냈을 때도 화가 난 걸 다른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해요. 이게 굉장히 억울한 인생을 살아요. 화가 안 났는데 화났다 그러고 화를 냈더니 났는데? 화를 안 냈다 그러고 이러니까 사람들에게 내 감정 전달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짜증이 평소에 있어서 이게 약간 분노 형태로 나타나는 분들은 먼저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인은 화를 내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화가 안 났다가 아닌 거예요. 그냥 당신은 화가 난 사람이고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럼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네. 넌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하는 건 너는 화를 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스스로를 인정하셔야 돼요. I am angry bird. 나는 angry bird구나. 화가 났구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하다면 그 기준으로 볼 때 나는 화가 난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선택해야죠. 그래서 내 평소의 말이 아니라 부드럽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쿠션 토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쿠션 토크라는 건 스몰 토크는 많이 들어보셨죠? 스몰 토크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방식인데 쿠션 토크가 되게 좋아요. 한번 우리가 왜 옛날에 당구 칠 때 뭐 쓰리 쿠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거쳐서 나오는 거. 그 네. 거칠 때 뭘 거치냐면 네. 우리가 왜 영어로 clear throat라는 말을 쓰는데 목청을 가다듬는다. 이러면 잠잠해져요. 아주 사소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야. 이게 쿠션 토크라고 하는 게 원래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외둘러 가듯이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그것을 말의 방식 말고도 이렇게 일종의 소리를 내어서 소리를 통해서 나를 한 템포 딱 짚고 거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쿠셔닝 방식이거든요. 대신에 하다 보면 남들이 제가 목 감긴 줄 알더라고요. 그러나 목 감긴 것처럼 보이는 게 내가 성질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교수님도 화가 많이 자주 나시나 봐요.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목청을 가다듬으면서 이렇게 해서 내 스스로가 나를 캄다운이라고 했죠. 안정화시켜서 자기 스스로의 템포를 조절하고 말 방식도 바꾸어 보는 그 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거죠.